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관계상 이하 국민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주시는 모든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신 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청주 삼강구 지역구이신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국회 기재위 간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가 류성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이용호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 제천시 단양군 지역구시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하셨다가 이사하셨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서정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김혜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윤주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소개가 끝난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문체부 차관님이시죠. 정경금 문체부 1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현래 한국컨텐츠증권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준비를 위해서 공동으로 주관해 주시고 가장 많은 힘을 써주신 공동주관 회장단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한국애니메이션협회 제작자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명구 한국애니메이션 예술인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김효용 애니메이션 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호 한국 만화 애니메이션 학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아까 뒤에 계십니다. 박재문 한국 캐릭터 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K콘텐츠가 이렇게 많은 학회와 협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를 맡아주신 노동한 컨텐츠 웨이브 정책 협력 리더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창부 스튜디오 게일 컨텐츠 기획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대 한국 컨텐츠 증원 애니메이션 산업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강사님하고 전화는 똑같은데요. 이용호 애니메이션 산업법 개정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행사 중간중간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시고 오늘 애니메이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의원님의 개회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대구 북구 출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시간인데 보통
이런 그 토론회 일찍 하더라도 10시에 하는데 여러 가지 오늘 국회 일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그 주요 내빈들 소개를 시켰습니다만 들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또 정우택 또 국회 부의장님께서 직접 잘 함께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애니메이션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 문체의 이용 간사님 바로 지금 소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리를 이수하셨는데 그리고 유성걸 또 우리 또 기재위 간사님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끝까지 또 자리 좀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서정숙 또 이인선 또 윤주경 의원 우리 윤주경 의원님 그때 강북절이었는데 잘 아시죠? 우리 윤봉길 의사님에게 손녀 되시고 김예지 의원 또 이게 굉장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 법안 소위 지금 심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이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차세대 K 콘텐츠 주자는 애니메이션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행사 준비에 누구보다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신 신창한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애니메이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앞에 지금 이 플래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보더라도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캐릭터 또 애니메이션 산업의 그동안의 그 역사와 저력을 이 캐릭터만 보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K 컨텐츠 말씀들 많이 들으실 테지만 작년도 수출액만 하더라도 133억 달러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산업 분야 중에 당당히 지금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전 분야, 산업 분야까지 제친 우리 앞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다음에는 K 컨텐츠 산업이 한국 수출 산업의 표자노릇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K 컨텐츠 중에서도 물론 좀 게임이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 또한 오랫동안의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우리 한국 극장가를 보면 유난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엘리멘탈을 비롯해가지고 또 퍼스트 설명 등 또 스lem의 문단속 같은 경우에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분야, 산업 분야까지 제친 우리 앞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다음에는 K 컨텐츠 산업이 한국 수출 산업의 표자 노릇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K 컨텐츠 중에서도 물론 좀 게임이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 또한 오랫동안의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콘텐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우리 한국 극장가를 보면 유난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강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0만 명 관객을 동원한 엘리멘탈을 비롯해가지고 또 퍼스트 설명 등 또 스lem의 문단속 같은 경우에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이런 그 극장가뿐만 아니고 요즘부터 OTT를 통한 그 애니메이션 공개가 대부분의 그 공개의 그런 그 기회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유명한 넷플릭스라든지 몇 가지 OTT를 들어가 보더라도 다른 분야는 한국 드라마들이 거의 뭐 이렇게 랭킹 10 안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유독 애니메이션 분야만 보면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토론의 그 주제도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그 경쟁력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밍에서라든지 또 제작과 관련 기술 역량 그리고 그 작품성 이런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주로 이제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너무 치중해 왔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동용 애니메이션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큰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야 진짜 뭐 압도적인 조회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핑크퐁, 아기상어 핑크퐁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라바라든지 또 뽀로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치력이 좀 그 보조를 맞출 만한 성인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그런 유통에 있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좀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는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애니메이션 생태계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있어가지고도 조금 뭔가 개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좀 개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레기 참석하신 애니메이션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 성인 애니메이션들도 국제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수상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국제 영화제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수상을 한 작품들을 이렇게 직접 보면은 상당히 그 스토리나 이런 데 독창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작품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미국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되는 좀 한국만의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육성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애니메이션, K 콘텐츠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그 중에서도 좀 성인들 아직 함께 볼 수 있는 좀 광범위한 연령대, 광범위한 장르의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환경이 앞으로 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국가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좀 투명성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쓰여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국가 예산의 그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이제 틀을 새롭게 좀 재정리하는 그런 지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금 중요한 좀 정부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있고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우려나 걱정까지 충분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오늘 문체부에게 정명국 1차관님도 와 계십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정말 앞으로 우리 K 콘텐츠의 핵심 콘텐츠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며 준비에 힘써주신 공동주관 회장단을 대표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신창환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힘써주신 김수수 의원님, 오늘 애니메이션 전문가라고 해도 될 만큼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거의 한 3분의 1로 단축되었습니다. 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짧게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시고 또 와주신 지목대 부회장님 그리고 차관님 많은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민간 투자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또 OTT로 대변되는 그 새로운 성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즐길 수 있는 OTT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작품의 그 투자와 편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오늘 이선민 교수님께서 좋은 자료로 발제를 해주실 거고 많은 토론 참석해 토론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이 어린이에서 조금 더 확대돼서 전 세계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OTT 환경에서 얼마나 한국 애니메이션이 차세대 글로벌 콘텐츠 리더로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많은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국 애니메이션은 아동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모든 다양한 그 층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참가하신 내빈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택
부의장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올 여름 폭염도 많고 우리 수해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굉장히 편안하시죠? 네, 더위 잘 보내시고 또 휴가도 다녀오셨으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우리 김승수 의원이 우리 K 콘텐츠 차세대 주자는 우리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아주 그 캐치프레이즈로 좋은 정책 세미나를 열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행정고시를 패스하시고 대구시에서 행정부시장까지 지내신 우리 지방행정을 달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국회에 이제 진출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아주 뚜렷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당에서도 아주 보배의원 중에 보배의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좀 왔다 가셨지만 또 끝까지 지키고 계신 우리 이인선 의원님, 서정수 의원님, 또 우리 윤주경 의원님 이렇게 지금 제가 뵙기에는 세 분이 지금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많이 오고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김승수 의원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걸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애니메이션 업계에 힘을 실어주시는 우리 김승수 의원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는 이 정도, 저는 충청도 출신이라 이 정도 박수 받아도 뭐 황송하지만 대구는 좀 세요. 그래서 이 정도 박수 받고 힘이 안 납니다. 다시 한번 저도 애니메이션에 관심은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과거에는 좀 특정 계층 나이에 집중이 돼 있지만 요새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도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찾아보니까 지난해에 세계 시장 규모가 한 3,900억 달러. 그런데 2030년이면 한 5,800억 달러로 급신장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애니메이션 쪽에 많이 그동안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직 한 6천억 규모, 우리 국내 시장 규모는 한 6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그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해외 판권 수출이라든지 라이센싱을 통해서 아마 급성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제 손주도 즐겨 들었던 아기상어, 뭐 핑크퐁인가요? 아기상어 이거는 최초로 100억 뷰를 넘을 정도로 이렇게 하고 누적 조회수도 세계 1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K 콘텐츠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 OTT와 관련돼서 아마 많은 우리 이성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발제도 해주시면서 토론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아직도 근데 우리 TV 방송 위주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이제 앞으로 OTT로 많이 넘어갈 거라 생각하고 특히 외국의 거대 OTT 회사들도 이 애니메이션 시장 지배력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매년 30% 이상씩 애니메이션에다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김승수 의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심창한 회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예산이 필요한지 특히 오늘 문체부 차관님이 오셨는데 우리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좀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 K 콘텐츠 하면 뭐 K 음악이라든지 무슨 다른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많은 생각을 하지만 K 애니메이션 쪽에 조금 더 급신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오늘 토론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몇 명함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김효용 애니메이션 학회 우리 교수님 회장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 캐릭터 협회 박재모 회장님, 우리 또 후원해주시는 콘텐츠 진흥원의 조현래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애니메이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 김승수 의원이 하는 일은 국회 쪽은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 모시고 잘 서포트하겠습니다. 여러분 민간 쪽에서 팍팍 급신장을 이뤄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회 이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체부 차관 정명국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K-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금년 행사도 마련해주신 김승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정우택 부의장님, 이인선 의원님, 윤주경 의원님, 서정석 의원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시는 신창만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 협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시는 토론회 주시고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이성민 교수님을 비롯한 참석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누구나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친숙하고 모든 세대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웹툰, 게임, 캐릭터 등 연간 산업으로 확장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아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OTT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세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뽀로로, 캐치, 티니핑, 아기상어, 핑크퐁 등 우수한 인력 자원과 뛰어난 창의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K-애니메이션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문체부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K-애니메이션이 세계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더 탄탄히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OTT 환경에 맞는 지원 사업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업계의 목소리에 기울여 듣고 K-애니메이션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K-애니메이션을 K-콘텐츠의 차세대 선두주자로 만들고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성민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봤는데 오늘 참 떨리는 자리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오늘 차세대 K 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의 가치와 지원 방향이라는 큰 제목에서 OTT의 성장에 따른 애니메이션 변화의 현황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죠. OTT라는 키워드랑 애니메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저기 오징어 게임 46일 독주 끝낸 아케인의 정체는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OTT 시대의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파괴력 있는 장르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오징어 게임이 정말 전 세계를 툭지세로 점령해 나가던 그때 갑자기 튀어오른 작품 하나가 오징어 게임의 독주를 잠깐 멈추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작품이 아케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인데요. 물론 저희가 슈퍼 IP라는 말을 하죠. 저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게임 영역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IP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사례였습니다. 이제 원래 IP가 강력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작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모두 모여서 1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OTT 환경에서는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로 보고 그냥 보통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매니아만 보는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저 작품이 저는 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최근에 콘텐츠 IP의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하면서 이제 IP가 게임으로도 변할 수 있고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장르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한국의 굉장히 핵심 IP 중에 이제 웹툰 IP에 대한 주목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웹툰이나 게임 IP가 확장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럽게 확장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IP 확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에 중점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나라는 사실은 그 IP 확장에서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다만 그 분야가 아이들 영역에 아직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풍부한 IP도 가지고 있고 드라마나 다른 영상화 쪽에도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그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조금만 물꼬를 터서 정말 IP 성인과 15세 이상의 대상으로 IP를 총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역량만 갖출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K 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에서 애니메이션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OTT는 그 최근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OTT 서비스가 대부분 월정액을 내는 구독 서비스잖아요. 근데 구독 서비스는 항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돈값을 했다라는 감각을 구독자한테 줘야 됩니다. 내가 이게 16,000원 냈는데 내가 좀 근데 영화는 보려고 하면 이제 각을 잡고 본다고 그러죠. 이게 마음 먹고 봐야 되고 드라마도 저희가 바꾸면 못 보는데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마음 편하게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OTT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경쟁력을 갖출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OTT의 성장에 애니메이션이 중요한데 그 OTT의 애니메이션 투자의 물꼬가 한국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OTT 시대의 애니메이션이 왜 중요하고 OTT 시대의 애니메이션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관련돼서 자료들을 이것저것 많이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제 매년 발간하는 애니메이션 산업 백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용자 대상 조사를 하는데 재밌는 게 OTT 서비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그 서비스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OTT를 고른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오늘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이 좋아요라는 얘기를 좀 덜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한테 작품을 보여주려면 이 작품이 있는지를 계속 OTT를 구별해가면서 찾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OTT의 선택 요인에서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글로벌 OTT가 애니메이션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초기에 2018년에 넷플릭스가 11편이었는데 이제 15편으로 늘려났다는 그 자료가 있고요. 또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투자 앱도 그 11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TT에서 애니메이션은 OTT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이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확장에 중요한 장르이면서 글로벌 OTT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들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OTT가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PwC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하는 이제 영상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시장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 글로벌이고 오른쪽이 한국이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방송이고 빨간색이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 푹 들어간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 시장이 잠깐 어려웠던 그 시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빨간 극장 시장을 뚫고 올라가는 파란 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SVOD, OTT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이든 글로벌이든 OTT가 계속해서 영화 산업보다 중요한 정도의 비중을 가진 영상 매체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글로벌 리서치 업체가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올해 들어서 저런 전망들에 대해서 고민들은 많아졌습니다. KOTT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글로벌 OTT들도 지금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습관이 바뀌는 것은 되돌리기 어렵죠. 사람들이 내가 편한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작품을 골라보는 이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은 OTT는 영상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OTT를 어떤 식으로 시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할지 궁금한데 2022년 4월 데이터를 보면 이제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디즈니 이런 OTT들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OTT에서 어떤 장르를 주로 보는지를 분석한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 OTT별로 색깔이 다르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가 크고 영화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브 오늘 오셨는데 웨이브는 예능에서 경쟁력이 큰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영화, 드라마, 예능 같은 전통적인 방송 장르들을 뭐 뛰어넘을 만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꽤 크게 색깔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예능에 거의 필적할 만큼 애니메이션이 예능이 8.4%인데 애니메이션이 6.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넷플릭스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의 중요성이 높다는 거죠. 그 KOTT에서도 왓챠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KOTT들도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OTT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시장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TV 모니터라고 하는 건 그 방송을 본다라기보다 그냥 거실에 있는 그 큰 스크린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뭘로 보세요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OTT로 본다 애니메이션을 이런 답변이 나온 거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방송 채널 리니어 채널을 돌려서 애니메이션을 만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여행 가서 이제 넷플릭스를 연결할 수 없거나 웨이브를 연결할 수 없을 때 그런 거고 결국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보여주거나 큰 화면으로 애니메이션을 함께 볼 때는 OTT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년 하는 해외 한류 실태 조사라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무엇을 통해 접했는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OTT를 통해서 K 애니메이션을 접했다는 답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사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접할 수 있는 경로에서 OTT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K 애니메이션의 중요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OTT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전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은 2022년에 그 전년 대비 5% 정도 성장해서 3,9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뭐 3에서 5% 정도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2030년에는 5,8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산업 분야에서 애니메이션은 아직 성장성이 기대되는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사실 그 VOD 기반의 OTT 서비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이제 파란색이 리니어 채널, 그러니까 방송 채널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례에 투자하는 사례고요. 이제 검은색이 비디오 온 디맨드, 그러니까 VOD죠.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에서의 애니메이션 투자액인데 물론 그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보시면 이제 검은색을 차지하는 비중들이 꽤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애니메이션의 리니어 채널, 그러니까 방송 채널에서도 중요한 장르인 건 맞기 때문에 이 투자가 갑자기 줄어들 거라고 보진 않지만 글로벌 OTT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로 애니메이션을 고민하고 있다는 수치는 이걸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OTT 업체들은 왜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할까요? 물론 아이들이 있는 가족 매체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제가 처음에 아케인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어른들이 보는구나 라는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올해 한국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극장 시장을 이제 영진이가 매년 이제 그 상반기 정리하고 하반기 정리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제 6월까지를 정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면 올해 상반기 흥행작 상위 10위권 안에 3개의 작품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스즈메의 문단속, 퍼스트 슬램덩크,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좀 공교롭게도 3개 다 일본 IP이라는 좀 슬픈 점이 있고요. 요 상반기 결산이 끝나자마자 이제 저희 7, 8, 9월 있었는데 그때 1위를 한 작품은 애니멘탈입니다. 이건 다행인가요? 한국 분이 만든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한국의 극장 시장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넷플릭스에서 그 글로벌 탑10 순위를 이제 매번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주죠.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니까 지난주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 탑10에 4개의 작품이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넷플릭스 관련돼서 발표를 많이 해서 글로벌 OTT 순위 이제 계속 보거든요. 근데 4편이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던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계속 곰곰이 해보게 돼요.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이 그리고 보시면 저 아이들 못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걸 아이들이랑 같이 보면 안 되죠. 저거는 정말 15세 이상 굉장히 성인 취향의 작품들인데 저게 글로벌 탑10 안에 4편이나 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넷플릭스는 저런 작품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저거 다 아이들이 봤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거 다 어른들이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키덜트란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되는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키덜트란 말은 애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추억을 들고 사는 약간 낭만화된 소수의 매니아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수치들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 더 이상 키덜트가 아니라 그냥 다양한 취향의 영역으로 애니메이션이 성장해 있고, 저런 서브컬처나 애니메이션은 그냥 누구나 내가 자랑스럽게 꺼내 들고 다닐 수 있는 취향의 영역이 된 게 아닐까? 그런 시대에서 저희가 더 이상 키덜트라는 단어로 애니메이션이 마치 어린 시절에 어울리는 것인데 일부가 어른 돼서 소비하는 거라고 말하는 단계는 지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을 저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드라마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그러니까 글로벌 OTT의 성장과 함께 K-드라마가 엄청나게 성장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그 성장을 동일하게 경험한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뻔하게 제작위원회 시스템으로 맨날 뻔한 장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그냥 뻔하게 생각하고 발전이 없어라고 말한 게 한 5년 전, 3년 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본 애니메이션 해외 매출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성장세는 한국의 K-드라마 성장세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전략적으로 넷플릭스는 한국은 드라마 투자, 일본은 애니메이션 투자 이렇게 권역에서 리더십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고민하는 건 저 투자가 우리한테도 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뚫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일본이 애니메이션 잘 만들던 나라인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거인이 깨어났는데 넷플릭스와 함께 깨어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저게 일본에서 성인 대상 애니메이션과 가족 대상 애니메이션 제작 이제 비중, 이 수요를 보여주는 건데요. 파란색이 아동 가족이고 검은색이 성인입니다. 근데 보시면 물론 조금 등락은 있지만 검은색 수치가 계속 올라와서 가족을 이겨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글로벌 OTT들이 애니메이션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인데 그 수요를 끌고 가는 건 어디냐? 15세 이상 성인 대상 애니메이션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덜트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어른들이 하나의 영상 장르로서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길이 글로벌 OTT의 성장과 함께 열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 수혜를 일본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우리나라 웹툰 IP가 굉장히 강력하고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저도 되게 좋아했던 작품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건 프랑스 아마존에서 맨날 만화책 순위 1위하고 미국에서도 그 마블 DC 빼고 나면 이제 인디 장르에서 맨날 1위하고 했던 글로벌 슈퍼 IP로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애니메이션하는 일본의 A1 픽처스에서 만들고 크런치롤에서 투자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IP의 확장성을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일 애니메이션 잘 만드는 회사를 해가지고 아예 글로벌 슈퍼 IP를 만드는 전략, 회사로서 IP 홀더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씁쓸한 건 사실인 거죠. 우리가 만든 IP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시네탑, 가도부, 하이스쿨, 노블레스, 나 혼자만 레벨업, 그리고 제일 최근에 이제 그녀가 공작자로 가야 되는 사실 웹소설 기반인데요. 이게 웹소설 웹툰에서 나온 슈퍼 IP의 잠재력 있는 작품들의 애니메이션 제작 파트너로 일본 제작사를 자꾸 선택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역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기반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 물꼬를 못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얼마든지 한국의 슈퍼 IP들과 협업해서 저런 확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차세대 K 콘텐츠 주자가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차세대 K 콘텐츠가 애니메이션이란 말도 되지만
K 콘텐츠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애니메이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 애니메이션은 어떤 산업인가? 저는 올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루피가 왔었는데 그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 잔망 루피의 인기는 뽀로로 20주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뽀로로를 보고 태어나서 처음 본 애니메이션인 뽀로로인 친구들이 20살, 22살, 21살 정도에 있어요. 그 뭐 여기도 여러 연령대에 계시지만 지금 20살 친구한테 뽀로로 얘기하면요 어떤 세대에게 건담과 스타워즈 말하는 것 같은 열망으로 눈이 동그래져서 얼마나 자기한테 뽀로로가 위대한 작품이었는지 얘기하는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20년 동안 한국의 IP로 자라난 세대가 드디어 어른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뽀로로 20주년은 뭐 특강 애니메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때부터 시작된 키즈 분야에서 애니메이션의 어떤 성장세와 우리 IP의 가치들을 드디어 우리가 어른이 된 팬덤을 통해서 수확한 시기가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제가 저기 일부러 옛날 전자신문을 가져왔어요. 애니메이션 산업 하청에서 창작 중심으로. 90년대 기사들을 보면 저도 애니메이션 어릴 때 좋아했기 때문에 90년대 저희가 항상 우리는 왜 하청, 왜 창작을 못하고 우리는 왜 기획력이 부족하고 막 온갖 기사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K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게 되는 시기가 딱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한국 K 콘텐츠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도약했는가를 설명할 때 애니메이션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이야말로 정말 하청이라고 하는 OEM 제작 기반에서 창작으로 대전환을 성공한 가장 핵심적인 대표적인 장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 문화산업은 보통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나눠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적 가치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자국 애니메이션을 이제 육성을 하면 문화적 다양성에도 기여하고 또 아이들이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업적 가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IP 확장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슈퍼 IP 시대의 IP 확장에 무기 하나를 놓고 갈 거냐 아니면 이 무기를 들고 갈 거냐의 문제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애니메이션 산업이 그 CG, VFX 관련된 기술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도로 발전된 VFX 영화는 애니메이션이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상화의 가장 원천 기술과 역량이 애니메이션 분야라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경쟁력이 줄어들면 사실은 게임 시네마틱도 엉망되는 거고요. 영화의 VFX도 엉망되는 거고요. 사실 영상 산업의 가장 큰 붓 하나가 사라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뽀로로 얘기 드렸지만 저희는 이미 20년 누적된 IP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 IP 부러워하지만 저희가 10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 뭐 K 애니메이션 IP들을 가지고 성인이 된 팬덤들이 그걸 가지고 플레이하는 장면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됐는데 우리 애니메이션의 토대가 사라져 있으면 우리가 그 수혜를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장기 비즈니스를 드디어 20년을 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OTT 시대의 성인 대상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아쉬운 사례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직 슈퍼 IP들을 가지고 좋은 작품들을 만드는 시도들 있습니다. 뭐 여기 그 외모지 상주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이두나라고 하는 이제 네이버 웹툰의 작품도 이제 빌리빌리에서 투자해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고 뭐 여러 작품들 눈에 보시는 거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OTT와 연계한 그 애니메이션 전문 스튜디오도 상장도 하고 투자도 받고 하고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전문 OTT 라프텔 같은 곳에서도 애니메이션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또 웹툰 베이스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례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아까 루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누적된 IP를 가지고 우리가 확장할 가능성 아직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 한계들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애들이 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5세 이상 대상으로 우리의 어떤 산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는 아직은 조금 지연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키즈 컨텐츠 분야에서 좀 고민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EBS에서 방영하는 걸 전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이걸 캐릭터 상품화해서 캐릭터 상품 라이선싱으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 작동했고 이걸 기반으로 좋은 IP들이 많이 탄생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잘 작동하기 있는가를 생각하면 좀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워낙 미디어 환경이 유튜브로 파편화되기도 했고 또 라이선싱 시장에서도 조금 이게 주류가 또 어른들이 돈을 쓰기도 하고 도대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키즈, 라이선싱 요 두 개가 결합된 애니메이션에만 너무 치중해 있어서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5세 이상 장편 애니메이션은 투자를 해본 사람도 많이 없고 이제 투자를 안 하니까 만들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없고 이게 악순환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 키즈 영역에서 가지고 있던 경쟁력을 계속해서 올려나갈 수 있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단절의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을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 정책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제 그 전까지 이미 애니메이션은 70년대에 수출을 다 받고 이랬던 원래 수출 성장 산업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가자라는 정책적 전환은 이제 90년대에 좀 많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제가 저 시카프 1회를 어렸을 때 갔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땐 왜 저걸 했는지 이해를 못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들이었다고 기억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당시에는 이제 좀 극장 중심으로 갈 거냐, TV 중심으로 갈 거냐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TV 중심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제 활로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TV 애니메이션 총량제 같은 제도들과 결합이 되면서 TV를 통해서 활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편성을 받아서 라이선싱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드는 이 애니메이션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진흥원에서 캐릭터 정책과 애니메이션 정책이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된 시기가 한 2009년에서 2015년 정도 이 시기는 정말 그 긴밀하게 결합돼서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 캐릭터 상품화도 될 수 있게 정말 잘 체계적으로 잘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이 모델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EBS 방영을 해도 이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사실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IP를 좀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기도 시작하시고 또 기존의 그런 정책 구조에 조금 균열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니메이션 독자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애니메이션 산업진흥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자체로서의 자생력과 다음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업계와 그 관계자들의 그 마음이 모인 결과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콘텐츠 진흥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니까 키즈,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방식으로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공 모델이 이게 OTT가 시대가 열리면서 다음 단계를 찾아야 되는 이 모색의 단계가 지금 저희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원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죠. 여기에서는 콘텐츠진흥원의 원장님 계신데 제작 역량 강화, 애니메이션 인력 양성, 유통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전주기 지원이라는 표현이 콘텐츠진흥원 이제 많은 지원 사업에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전주기, 성장 초기에 부트캠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본편 제작, 파일럿 제작 그것들을 활용해서 계속 확장하는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관성이 아무래도 키즈 쪽에 좀 집중되었던 관성들이 서로 있는 거죠. 제작자 지원하는 제작자도 아무래도 키즈 쪽을 해야 투자도 받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게 좋은 성인 애니메이션일까 이런 고민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장을 하려는 노력들은 있습니다.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같은 경우가 OTT로 가는 예를 들면 웹툰 IP로 15세 이상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은 좀 비중이 적다. 사실 저희가 성장 경로로 봤을 땐 저런 식의 OTT 특화 IP 활용 애니메이션 같은 부분의 지원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저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쪽에서 성공 모델들이 나오면서 확대를 해나가야 될 필요들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진흥원에서도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좀 최근에 좀 이제 슬픈 소식들이 몇 군데 들렸죠. 서울 산업진흥원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대폭 삭감했다가 한번 이제 항의하시고 조금 겨우겨우 살려낸 상태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을 지원한 성과에 대해서 진흥원들이 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민은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산업 패러다임이 성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의 고민들,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한 아직 이해와 합의의 부족이 이런 진흥원들이 그동안 잘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역량 파트에 대한 투자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 산업팀이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애니메이션 관련된 정책 연구가 매년 하는 이용자 조사 애니메이션 백서 말고 한 건도 없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정책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애니메이션 정책 전환을
이제 같이 패러다임을 고민하면서 어깨에 이제 중지를 모으고 인관이 함께하는 모양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회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유독 없었어요. 그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래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두운 것처럼 저희가 패러다임의 전환기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시기에 저희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려면 사람도 좀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예산이 정말 올해 많이 늘었거든요. 올해 많이 늘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더 늘어야 되고 사실은 드라마가 늘어난 거에 비하면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더 늘리려면 저희가 사실 오늘 세미나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애니메이션이 중요하고 이것이 그냥 애니메이션 산업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K-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좀 공감대가 늘어나야 그런 인력도 좀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사업도 좀 확장하고 정책에 대한 역량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남았습니다. 빨리 마무리할 텐데 그 정책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전략적 산업정책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애니메이션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야. 앞에도 뭐 보조금 사업 얘기하셨는데 그냥 뭐 지원 대상이 보조금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20년간 잘 키워온 산업 영역인데 이 산업 영역을 국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을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저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안 될 거니까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것의 이 역량을 어떻게 잘 살려서 다음 단계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게 산업정책의 역할인데 저는 애니메이션의 산업정책적 관점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저희의 한계가 있겠죠. 아직 키워야 될 역량들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성인 대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이나 이걸 제작해본 혹은 이제 전형적인 3D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된 영상미를 더하는 이런 전략들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해야 될 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그런데 이제 지능 정책의 관점에서는 일단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져야 됩니다. 제가 정책 연구를 하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단어가 정책 우선순위예요. 애니메이션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애니메이션도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이 커가야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커지고 예산이나 다양한 지원들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영상 산업에서 이제 지원 제도가 좀 그래도 K-콘텐츠 관련돼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저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기재부가 굉장히 세액공제 비중을 굉장히 크게 넓히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아니 우리가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는 세액공제를 받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사례들이 나오면서 글로벌로 성장하는 스튜디오가 나오면서 그분들이 세액공제 팍팍 받아가는 산업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세액공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은 있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드라마 업계도 포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특히 요번에 저 추가 공제율 관련해서 이제 기준들을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인데 그때 애니메이션 업계의 목소리도 저는 반드시 좀 목소리가 모여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TT 환경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들을 고려한 지원 제도들도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제가 OTT 경쟁력이 콘텐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제작 지원이나 모태펀드 관련된 투자 관련된 정책들이 많았는데 이 분야에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특화된 비율들을 계속해서 좀 높여나가는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IP의 활용도 확장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웹툰이 애니메이션화 되는 걸 말씀드렸지만 20년간 쌓여있는 우리 IP들 아직 더 확장시켜볼 기회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망루피가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이어나갈 그 확장의 기회들도 저는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사실 좋은 분들이 업계에 많이 들어오셔야 되고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인력 양성 체계도 있어야 됩니다. 관련된 사업들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도 나름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던 애니메이션 물론 보시면서 서로 다른 감정이 업계에서는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굳이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원더풀 데이즈를 굳이 가져왔어요. 이게 논란이 있었던 작품인 걸 알고 있는데 전 어린 마음에 저거 되게 기대 많이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 때 꿨던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때는 좀 어려웠겠다라는 걸 저도 이제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경로로 애니메이션 성장의 경로가 열려서 K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한 도약의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정말로 가장 민관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성공 사례였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협력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도약을 좀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저 이제 발제와 앞으로 있을 토론에서도 그런 논의 그 방향들이 많이 좀 이야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장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장례 정리 이후에 착석한 이후에 오늘 그 K 콘텐츠로서 애니메이션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토론으로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일단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콘텐츠 웨이브의 정책 협력 리더를 맡고 계신 노동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다음 스튜디오 베일의 콘텐츠 기획팀 팀장님이신 양창국 팀장 모셨습니다. 그다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애니메이션 산업팀 팀장 맡고 계신 심희대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부 개정 추진위원장 맡고 계신 이용호 박사님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애니메이션 산업과 또 OTT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국내 OTT를 대표하고 계신 그 노동환 박사님 모셨는데요. 국내 OTT의 입장에서 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진흥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노동환 박사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소개받은 콘텐츠 리더 노동환입니다. 오늘 K 콘텐츠 차세대 주자 애니메이션 정책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약간 결이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이 아까 편말을 보니까는 OTT와 동반성이란 편말도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K 콘텐츠와 OTT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정립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와 예능 쪽은 좀 얘기가 있었는데 애니메이션 관련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이 아마 처음에 이제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진 것 같고요. OTT라고 하면은 대부분 OTT가 뭐야 그러면은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형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정확하게 다 넷플릭스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다 브랜드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OTT는 동영상 콘텐츠를 딜리버리하는 플랫폼입니다. 명확한 정의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있던 미디어 환경이 이제 변화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이 거의 90% 이상으로 가면서 이용률이 거의 이제 OTT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 매체로 자리 잡은 건 사실이고 제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 부분을 제가 이렇게 깊게 고민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자료도 많이 보고 고민을 많이 하는 계기를 가졌는데 애니메이션을 OTT를 통해서 시청하는 경험이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만큼 애니메이션을 포함해가지고 드라마, 예능, 다양한 장르가 OTT를 통해 소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 부분과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부분은 상호 간에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법에 대해서 플랫폼 입장에서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플랫폼의 경쟁력은 아까 이성민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콘텐츠에서 나옵니다. 그 콘텐츠 중에서도 다양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한 예로 여기 말씀을 드리면은 K 콘텐츠에 대한 소재의 다양성이 OTT에서 K 콘텐츠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건 사실입니다. 아마 쭉 1년에 OTT에서 나오는 장르물을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좀비물이 나오다가 학원 폭력물이 나오다가 이제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능 콘텐츠로 소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법률안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법률은 K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지원과 경쟁력에 대해서 보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항을 보게 되면은 플랫폼 부분에 있어 약간
규제에 가까운 조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텐츠와 플랫폼의 이제 관계는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과 플랫폼의 경쟁력이 맞닿아야지만 그게 시너지를 놔야 되는데 법률 개정의 이제 방향은 보다 콘텐츠에 대한 지원 부분과 플랫폼이 어떻게 하면은 그 콘텐츠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경쟁력 차원에서 좀 정책 방향이 마련되는 게 그 법률 개정의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K 애니메이션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약간 과거로 돌아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토론문을 작성을 하다가 그때 애니메이션 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문체부에서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진흥 기본 계획안을 5개년도 해가지고 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기회에 쭉 한번 살펴봤는데 왜 이 5개년 계획을 쭉 살펴보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문체부나 콘티네에서 하고 있는 생애주기 주기별로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기본 계획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비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매체 환경 변화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기본 계획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매체 환경 부분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약간 지원 사업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을 먼저 하는 게 좋은 지원 사업의 방향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OTT 쪽에 말씀드리면은 애니메이션 장르가 이용자들의 선택이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 층에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약간 20대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콘텐츠 웨이브 같은 경우는 보통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약간 이용자층이 넓혀 있고 티빙도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이용층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용자층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게 플랫폼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퀴즈 장르부터 다양한 장르, 애니메이션도 여러 이제 장르별로 이제 저희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인기 순위로 아마 저희 웨이브나 TV가 들어가서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기 순위 나옵니다. 그 대부분 퀴즈 장르보다는 15세 이상 애니메이션 장르로 인기 순위 쭉 나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이용자가 플랫폼을 위해서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 사업에 대한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K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령과 성별에 대한 확대 부분 그러면 이용자층하고 이게 맞닿았거든요. 그래서 OTT와 좀 연계된 그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앞서 이성민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OTT 특화 지원이 2편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원장님도 계시지만 국내 OTT하고 제작사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OTT 특화 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확대돼가지고 저희 플랫폼도 드라마 장르에 하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넘게 OTT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2년 동안 고민을 해서 만든 성과가 있었고 콘진원과 문체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확대돼가지고 예산이 확대과 동시에 제작비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국내 OTT에 대한 특화 지원 사업은 국내 OTT의 퍼스트러인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고는 애니메이션 부분은 OTT 특화만 있지 국내 OTT에 대한 퍼스트런 조건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넷플릭스나 글로벌 OTT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이제 K 콘텐츠와 K 플랫폼이 약간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저희 웨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미국 쪽에 웨이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미국 쪽에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편하고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 OTT도 글로벌 진출과 동시에 다양한 K 콘텐츠를 실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파이프라인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유통에 대한 부분을 OTT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강점은 한 번에 유통을 글로벌까지 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넷플릭스의 강점이고요. 국내 OTT도 뭐 웨이브는 저희가 미국 중심의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티빙도 그렇고 왓챠는 일본에 하고 있지만 국내 OTT도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원 사업과 유통 같은 경우는 다소 약간 분리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과 글로벌 유통을 고려해서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기존에 있던 제작, 유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글로벌 확산을 위한 좀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는 OTT 환경이 국내의 유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서 OTT 오리지널도 해외에서 플랫폼이 구축된 곳은 지금 동시 개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양한 국가에 개별적으로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를 해서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도 보다 경쟁력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점검을 하고 지원 사업의 체계를 다시 한번 고민의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K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K OTT와 동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좀 많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KOTT도 최근에 성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애니메이션과 KOTT와 K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하면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좀 많이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 이제 산업계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 게일의 양평규 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게일의 콘텐츠 기획팀 양창준 팀장입니다. 일단 저는 제작사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이 요즘 환경과 그리고 15세 이상 타깃 K 애니메이션이 왜 이렇게 제작되기 힘든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원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OTT 플랫폼은 급격히 성장했고 K-스토리 기반으로 K-드라마와 K-영화가 세계 여러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아쉬운 건 저희 K-애니메이션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건데요. 그리고 침체되었던 극장가에서도 작년과 재작년 귀멸의 칼날, 그리고 올해 초에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 속의 흥행을 통해서 국내에도 청소년과 성인 타겟 애니메이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봐도 정말 15세 이상 K 애니메이션은 투자사와 배급사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시청 패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K 애니메이션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육성시켜온 그리고 잘 성장해온 키즈 애니메이션과 별개로 15세 이상 K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최근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 지원사업 폐지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도 K 애니메이션 입장에서는 되게 존폐 위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은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콘텐츠 자체로 소비되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머천다이징이나 라이선싱 사업도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15세 이상 타겟 애니메이션은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기존 팬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는 구매력이 강한 청장년층 신규 팬덤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팬덤을 형성하게 되면 그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키더트 사업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언리얼 엔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우환성을 활용해서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시각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성공 잠재력이 매우 큰 콘텐츠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공 콘텐츠, 이 성공 잠재력은 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지 않으면 그 가능성조차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15세 이상 K 애니메이션 이 투자를 못 받는지 제가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한 작품인데 투자는 받았는데 그동안 OTT 여러 국내 OTT 플랫폼 그리고 VC 투자사분들하고 토론 미팅을 진행했을 때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 일단 초기 피드백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OTT 플랫폼에서는 일단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K 애니메이션 기존 성공 사례가 없고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제작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이 크다는 피드백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미팅을 통해서 플랫폼 담당자의 솔직한 피드백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이 플랫폼 내부에 드라마나 영화 전문가는 많은데 애니메이션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이 없어서 초기 투자 검토를 누가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VC 투자사분들도 기존 성공 사례가 없는 것에 되게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작품 검토 이전부터 저 애니메이션 펀드가 소진돼서 이제 검토 자체가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나마 어떤 이제 투자자분들은 애니메이션을 고위험 투자 대상으로 간주해서 저희 모험 펀드에서는 투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 편성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줍니다. 근데 저는 이제 OTT 플랫폼에서는 투자 및 편성할 의지가 전혀 없고 그리고 VC 투자사에서는 편성이 확정되면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뺨 맞고 여기 가서 뺨 맞고 그냥 약간 멘붕이 오는 시기인데 좀 맷집이 강해서 계속 버티면서 돌파구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갈 곳 없는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K 애니메이션의 현 주소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토론회를 좀 준비하면서 기존의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K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제작되었는지 한번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몇몇 독립 애니메이션 외에는 정말 상업용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보기가 정말 없습니다. 전무할 정도로 없고요. 시리즈 애니메이션에서는 거의 없고 제가 한국 역대 극장용 애니메이션 탑 30위까지 1위에서 30위까지를 살펴봤어요.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개봉이 됐던 마당을 나와 맘타기 그나마 220만 명 정도로 1위고 2위가 전박이 한반도 공룡 3D로 2012년에 개봉이 됐습니다. 이게 100만 명이고요. 3위가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몽 2013년인데 93만 명, 그 이후로는 다 100만 명 이후고요. 이 30편 중에 17편이 키즈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에요. 그 전체가 전체 관람가고 15세 이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제작이 안 돼요. 제작이 안 되니까 성공 사례가 없는데 계속 성공 사례를 찾고 사업 모델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그냥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언제까지 키즈 애니메이션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좀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걸 아는데 투자를 안 하고 제작이 안 되니 그 가능성조차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촉박한 환경에서 그냥 제작사 능력만으로 잘 만들어보세요. 15세 이상 타겟 애니메이션을. 그럴 때는 그냥 생각에 씨를 뿌리고 그냥 혼자 싹을 틔워보라 이런 느낌처럼 들릴 정도로 정말 섭섭할 때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포카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을 좀 살펴봤을 때 그 과제당 지원 금액이 가장 큰 지원 사업이 IP 관련 제작 지원이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 5억 원인데 정말 도움이 되고 저희도 도움을 받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정을 보면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3D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경우 24분 12편을 기준으로 한 시즌 하나 혹은 대략 85분 비디오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보통 50억 원대에서 많게는 70억 원대까지 책정이 됩니다. 근데 4억 원에서 5억 원은 솔직히 기획개발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기획개발 비용에는 보통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했을 때 원작 한 권 구매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통의 애니메이션 작가와는 작업을 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영화 작가나 혹은 드라마 전문 시나리오 작가와 이제 섭외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드는 시나리오 비용도 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메인 캐릭터나 배경 그룹 디벨롭, 그 다음에 컨셉 작업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투자사들은 OTT 플랫폼도 그렇고 VC 투자사분들도 그렇고 15세 이상 또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15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성인용 애니메이션 사례가 없으니 저희가 티저 영상을 보고 결정할게요. 그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시나리오, 감독 그리고 배우진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일단 사례가 없으니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것까지 제작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4억 원에서 5억 원은 정말 빠듯하고요. 그나마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초기 기술 R&D 비용이 포함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제작비는 5억 원 좀 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이제 저희 제작사가 부담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후에 투자를 받지 못해서 제작이 못 되는 경우에는 모두 손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저희 대표님도 앞에 계시긴 한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감이 옵니다. 이게 계속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부의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제작 지원 사업이 되려면 최소한 제작 지원금은 순제작비의 30에서 40% 정도 되는 지원금액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나중에 투자를 검토하게 될 OTT 플랫폼이나 그다음에 영화 배급사 그리고 글씨 투자사분들의 부담이 좀 줄여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작 완료 이후에도 플랫폼과 직접 연계해서 유통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단기간으로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고 장기간, 좀 장기적으로 해서 제작 편수도 많아지고 그 안에서 좀 성공 사례가 나오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5년, 10년 후에도 한국 역대 박스오피스 애니메이션을 얘기할 때 물론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 마담을 나온 암탉이 계속 얘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20만, 이게 300만, 400만 명도 아닌데 아직도 12년 동안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다는 건 그것도 또한 극장물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사실 업계에서 변화될 파이프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될 환경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 방식이나 지원의 방향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들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손재 팀장님께서 지금 애니메이션 지원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팀장 심혜대입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두들겨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발제문을 시작을 성과를 쓴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혼나겠다 싶은데 저희가 이제 콘텐츠진흥원이 2009년에 이제 출범한 이후에 제작 지원 사업들을 제가 이 발제문을 쓰면서 한번 봤더니 한 누적 상업과 독립 합쳐서 750편이 넘는 제작 지원을 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업 쪽에서는 뭐 뽀로로나 모카폴리, 아바 이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그 연상호 감독님의 뭐 이전작인 사이비 이런 것도 지원을 제가 당시에 이제 팀원으로 있었을 때 지원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독립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뉴스가 났습니다만 넷플릭스의 이제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신 한지원 감독님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또 하신다고 하고 뭐 장영균 감독님, 한병화 감독님 뭐 이런 분들 저희가 함께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단순히 이제 그 제작 지원 일방향의 제작 지원이 아니라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VR, AR이 대두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차세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라는 거를 또 신설을 했었고, 그다음에 웹툰이나 웹소설들이 또 잘 그 진행이 됐을 때는 그런 우수원작 IP를 활용한 그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2022년도에도 신설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제작 그 전체 사업 규모 제작비에 있어서 저희가 부침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가 이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인 42% 정도 증가해서 22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작 지원 중심이었다면 그걸 좀 기획과 제작과 유통에 이르는 단계로 좀 하면서 그런 그 제작 프로세스에 맞춘 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다시 한번 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하면 사실 기획 단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바이블 제작 지원, 바이블 지원이었던 그 부트캠프 약 7억 원 상당을 기획 쪽에 있어서 한 30억 쪽으로 30억 규모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수한 기획개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기획개발을 우수 기획개발작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획개발이
완성될 수 있도록 부트캠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도 부트캠프 지원작들이 파일럿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나 공동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피칭 쇼케이스를 하는 그런 1년의 기획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들을 또 30억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첫 사업들인데요. 10월에 이제 저희가 북미의 캐나다 스튜디오에 직접 이제 부트캠프 기업들 모시고 그냥 문 두들기고 지금 가서 이런 프로젝트들 하고 있으니 투자나 혹은 공동 제작해 주십시오.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 10월이니까 요거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인데, 이제 슬램덩크나 스즈메 문단속 같은, 그 다음에 엘리멘탈 다 500만 관객을 넘겼고, 저는 이제 덕업일치라고 할까요? 저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이 회사를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첫 팀도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했었던 거고, 그때 이제 뭐 장영훈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도 만났었고요. 13년 지나서 이제 애니메이션 팀장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좀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항상 이 청장년층 12세, 15세 이상의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빌미로 이제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에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에는 1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9월에 기재부 심의가 다 끝나고 이제 국회까지 통과가 돼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저블하게 지금 반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장년층에 대한 정부 주도의 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폭, 어떻게 보자면 좀 더 큰 폭으로, 지금까지 아까 양창주 팀장님 말씀 주셨던 4억, 5억 원 수준이 아닌 조금 더 큰 수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규모로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청장년층이나 OTT 외에도 저희가 지금 거대한 플랫폼사와도 협업 논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이제 기존 영유아 시장 외에도 더 청장년층,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들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책 영역에서 얼마나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결국은 저희가 오늘 이런 행사 같은 자리를 통해서 저희의 의지도 그렇지만 또 이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좀 이 애니메이션 현실과 산업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은 이해를 하셔야 또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한 제도 변화와 관련된 노력을 하고 계신 이용호 위원장님 마지막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산업계가 이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에서 애니메이션 산업법 개정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의 정책이 어떻게 체계화됐는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은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해외 OEM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OEM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IP를 보유한 창작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지원 제도의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애니메이션 총량제입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해야 된다는 방송법 조항이 있고요. 이 조항은 국내 애니메이션의 환경을 창작으로 바꿨고,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기획 전략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니메이션인들은
그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산업계와 학계가 힘을 모아서 약 10년 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2019년에 결실을 맺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법이라는 근거법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즉 애니메이션 그 산업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애니메이션 산업법에서는 국가가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애니메이션 산업법을 근거로 해서 2020년에 준정부 자문기구로서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강문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6명의 위원들이 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주요 정책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지금 OTT를 비롯한 그 미디어 환경, 미디어 시장 변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산업법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애니메이션 업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오늘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위원님께서 애니메이션 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 K애니메이션 성장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그 기획 단계 역량 강화, 체계적 제작 지원, 연관 사업 기반 구성,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식 재산 활용, 금융 지원,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OTT 플랫폼이 영향력을 날로 확대하고 있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U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기준의 제도들을 지금 법률안들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세계 추세에 맞춰서 김승수 위원님은 관계부처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업계랑 의논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법률안은 오늘도 국회 상임위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과 의지가 국회에 전달되어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된 6개 협단체와 또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는 그동안 OTT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그 애니메이션 산업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제도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를 비롯해서 그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의 병건철 부회장님, 그다음에 예술인협회의 최성 부회장님이 실무적으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강문주 애니메이션 진흥위원회 위원장님과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신창환 회장님께서 산업계를 대표해서 추진위원회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회는 실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애니메이션인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는 이 애니메이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대로 우리 K애니메이션이 OTT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자니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하나 단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여러 애니인들께서 계속 관심과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면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토론 맡아주신 분들의 토론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희 또 현장에 많이 애니메이션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저희 플로어에서 한 2분 정도 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 오늘 전체적인 발제와 토론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네. 마이크를 좀 가져가 주시면. 네. 먼저. 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코드봇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논의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애니메이션의 시청자 연령층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여러 도전을 해오면서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완구사의 투자를 받아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회사인데요. 또봇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시청자 연령층을 7세까지 확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작품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연령층을 더 상향 확장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2013년에 한번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경험했었고요. 여기서 굴하지 않고 또 한 번 2021년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작품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 작품이 이제 포텐덕이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다행히 방영한 지 3개월 만에 이 삽입고 똥발반내라는 삽입곡이 크게 히트를 하면서 작품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한 시민단체에서 포텐덕의 몇몇 장면을 문제 삼고 방송사의 심의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서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다행히 그때 마침 이제 똥발반내가 워낙 핫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에서 그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모든 계약건들이 다 백지화되고 한국에서는 아마 지금 TV에서는 방송을 할 수 없는, TV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이 돼가지고 거의 매장당하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 회사도 큰 타격을 받고 아마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이 또 미국의 동물복지단체가 주최하는 동물권 영화제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포텐덕이 한국에서 받았던 대접에 대해서 같이 분노를 하면서 연대를 제안했고 지금은 그분들이 직접 미국에 이 애니메이션을 배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어 버전을 제작하고 계세요.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와 미국에서의 극단적인 평가가 갈리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방송물의 시청 등급 체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작품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가 조금 높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10세 이상 등급을 원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는 10세 이상 등급이라는 게 없고 7세 다음은 12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12세 등급을 신청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등급이 매겨지진 않았고 의외로 7세 등급이 매겨졌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나게 된 건데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에는 영유아 등급이 있고 그리고 7세 이상가 그리고
전 연령가가 있고요. 그리고 PG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14세 이상, 17세 이상 이렇게 6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영유아물과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이 PG 등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 PG 등급은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이 PG 등급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에 가장 필요한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PG 등급의 신설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물의 그 시청 등급 체제가 좀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강력히 가지고 있고, 그런 변화로 인해서 저희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등급 관련해서는 그 OTT 자체 등급 분류 같은 제도들도 지금 도입이 되면서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등급에 맞는 등급 그 시청 지도를 하면서 보는 문화를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도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잘 해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감독 한경아라고 합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영화 산업의 큰 흐름이라는 데는 뭐 또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게 됐습니다. 아까 양창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 그 최근 문체부 상사부에서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 일어나가 그 행정 편의적인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업계에서는 많은 이견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작 지원, 어떤 첨단물의 제작 지원은요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뭐 큰 자본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시나리오와 아이디어로 인해서 독립적인 또 많이 제작되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킬러 콘텐츠가 탄생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런 그 중소기업이 혹은 작은 창작 집단에서 그런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그 제작 지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좀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 6월 15일 날 문체부에서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행정편의적이라는 저희들의 생각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콘텐츠진흥원 그 기관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건 행정력에 남기고, 심지어는 창작 집단에서는 이 부분에 되게 혼선을 겪고 있고 번거로워하고 있다. 이게 누구의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전혀 번거롭지 않거든요. 여러 기관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찬성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지원받고 좀 창작되어지면 그만큼 그 애니메이션의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단단한 어떤 뿌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원 제도인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고, 솔직히 그 과정에서 기관과 업체 혹은 창작자들과 그 어떤 상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 결정 직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쪽 그 논의의 테이블이 다시 만들어져서 또 다른 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애니메이션 지금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그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김승수 의원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주최한 이 토론회 통상적으로 제가 처음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함께 하는데, 지금 마침 10시부터 오늘 우리 법안 심사 소위가 있어서
그 중간에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빠지면 이게 의결 적조수 자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겨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같이 자리를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의 그런 현황 또 문제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는 그런 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한국의 애니메이션의 가축은 사실 거의 다 가치다고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더 이제 세계적인 상품으로 유통을 시킬 것이냐, 마케팅을 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사실은 극장에서 상영도 중요하지만 OTT의 그 영향력이 할수록 이거는 압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이 OTT 환경 속에서 어떻게 또 살아남고 또 발전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저희의 숙제면서 우리가 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언론에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만화 웹툰하고 계속 이렇게 그 논의를 이어오면서 첫째로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 창작물의 K 콘텐츠의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해서 예방과 사후 구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작권 보호의 한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IP에 있어가지고 1차 저작권이 2, 3차 이렇게 저작권을 옮겨가면서 원저작자들이 굉장히 좀 본의 아니게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오늘 좀 배웠습니다. 1차적인 불법 복지 유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제 전 부처에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가 지금 있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당력회의를 거쳐서 정부 대책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1차 저작권 문제 이 부분도 계속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애니메이션 웹툰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역시 이것도 저작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그 AI라든지 또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디지털 기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를 고유 저작권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들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보면은 디지털 기술이 지금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는 부분을 맡고 있던 이쪽에 종사하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논의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그 상위층의 의사결정 논의체도 별도로 운영하면서 실무 좀 TF층들을 이렇게 해서 좀 논의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사항을 봤을 때 K 콘텐츠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저작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이제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운 부분을 이게 진짜 이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장 우선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에 많이 좀 노력을 기울여갈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그게 결국은 넷플릭스를 들어가는 OTT와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 쪽만 하더라도 기존의 극장의 기본이 어려웠던 제작자 어려운 것들이 그런 OTT의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가까스로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는 있었었는데 지금 할수록 이제는 오히려 그거 자체가 그런 OTT의 그 독점적 그 지위를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K 콘텐츠의 생태계 자체가 한 방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OTT와의 K 콘텐츠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작가들의 그런 저작권은 물론이고 2차 제작자들이라든지 또 기타 유통 배급사들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생태 보존을 위해서는 뭔가 그런 안전장치라 그럴까 완전한 보호막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영화계 인사들하고 제가 이거 간담했습니다만 조만간 다 뭐 같이 이게 공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 OTT와의 관계에 있어서 K 컨텐츠가 이게 그래도 좀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건전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도 지금 2차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최소한 저는 이제 국감전에 그 토론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해외 OTT도 좀 끌어들여가지고 그쪽에 좀 이제 대책을 물어보려고 좀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토론회에 제대로 좀 이렇게 포함을 안 하면은 이번 국감 때도 이제 그런 우리 K 컨텐츠 애니메이션 계를 비롯해서 컨텐츠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국감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고 또 대책을 좀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 하고 계시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어제도 용산에서 이제 우리 비서관실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서 1차관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기존의 이제 본전의 지원이나 또 임진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은 작품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안식은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받는 그런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는 그 중요한 지원, 중요한 그런 분야에 대한 지원 항목은 없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그 이전에 그 논의 이전에 사실은 김재련이나 영진이나 또 문집에서 저희 의원실하고 적극적인 좀 논의가 좀 사실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었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국가고 보조 사업들 민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그 애니메이션 그 지원 파트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정부안으로 기재부에 제출됐던 것들도 추가적으로 한 20%씩 다 이게 삭감을 하거나 삭제된 상태에서 지금 검토해서 기재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 간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휩쓸려가지고 이게 삭감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특히 이제 우리 K 컨텐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문체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예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좀 긴 시간 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굉장히 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이 이제 K 애니메이션이 이제 디즈니 만화나 일본 만화를 넘어서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그 토론자 내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토론의 준비에 힘써주신 시창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